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아침에 눈 떴는데 어느새 저녁이야. 작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한 해가 갔어. 혹시 이런 느낌,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 우리 뇌 속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정말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뇌의 시계가 느려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안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은 끝없이 길었는데 지금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빠른 시간을 다시 천천히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수명이 80년이라고 치면요, 체감하는 인생의 절반은 이미 20살 이전에 끝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20살까지 느꼈던 시간의 길이와 20살 이후 60년 동안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체감상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셈이에요. 이 말을 듣고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남은 시간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설레서 잠이 안 오고 밤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죠. 소풍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먹는 김밥 맛, 친구들과 뛰어놀던 잔디밭 냄새, 선생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하나하나가 또렷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 뭘 했더라? 집에 있었나? 텔레비전을 봤나? 일주일 전 일도 뿌옇게 느껴지는데, 한 달 전 일은 안개 속에 묻혀 있고, 1년 전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가 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당벌레, 처음 만져보는 흙, 처음 타보는 자전거. 뇌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기록합니다. 마치 처음 여행을 간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을 사진 찍듯이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마치 고속 카메라와 같다고요. 같은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이의 뇌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합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데 같은 길을 돌아올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 갈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기 빨간 간판이 있네.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구나. 이 골목은 좁네. 뇌가 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체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한 번 본 풍경이잖아요. 뇌가 새로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바로 이 처음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매 순간이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한 학기가 긴 터널처럼 느껴졌고 여름방학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방학식 날 받아든 통지표, 동네 수영장에서 첫 잠수를 했던 날, 할머니 집에서 잡은 매미,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사건의 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새로운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하루에는 새로운 사건이 가득하니까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고 어른들의 하루에는 반복되는 일만 있으니까 일주일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줄어든 것만이 이유일까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시계라는 말 아시죠? 점심때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요. 우리 몸에는 진짜로 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 속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지금 몇 시쯤 됐다, 1시간 정도 지났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시계가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의 태엽이 풀리듯이요. 내 안의 시계는 느려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결국 바깥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교수는 1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 사람 25명과 60살에서 80살까지의 나이 든 분 15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평균 3분 3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은 평균 3분 40초가 되어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제로는 3분 40초가 흘렀는데 본인은 3분밖에 안 지났다고 느낀 거예요. 자신의 느낌보다 시간이 22%나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겁니다. 22%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1시간이 지났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1시간 13분이 지나간 겁니다. 하루로 따지면 깨어있는 16시간 중에 약 3시간 반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꼬박 하루를 시간 도둑에게 뺏기는 거죠. 이 시간 도둑의 이름은 바로 도파민, 도파임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어릴 때는 도파민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니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아이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풍부하면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 안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니까 바깥 세상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도파민 분비량은 20살 전으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듭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 교수가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30살이면 이미 도파민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40살이면 더 줄고 50살, 60살로 갈수록 점점 더 적어집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체 시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 안의 시계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쉼 없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마치 느린 걸음으로 고속도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빨라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난 10분쯤 앉아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난 30분 정도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게 다 생체 시계가 느려진 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시간 감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맛집이 생기면 당장 가보고 싶고 처음 듣는 음악에 가슴이 뛰고 낯선 골목길이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거기서 거기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경험을 덜 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드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줄어들고, 기억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이쯤에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에 뉴욕의 브루크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볼코우라는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 37명의 뇌를 촬영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양과 뇌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뇌의 전두엽 활동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뇌의 부위입니다. 여기가 둔해지면 세상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시시하게 느껴지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볼코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도파민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게요. 숫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고작 5번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이 아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의 5분의 1, 20%에 해당합니다. 20%라면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인생의 5조각 중에 하나가 통째로 지나간 거니까요. 자, 그러면 50살인 분에게 지난 1년은 어떨까요? 50번의 생일을 보낸 분에게 1년은 전체 인생의 50분의 1, 겨우 2%에 불과합니다. 2%면 정말 작은 비율이죠. 케이크 한 판을 5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입니다.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이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입니다. 자네의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 해의 길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 시간 대비 그 한 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꽤 큰 비중이죠. 그런데 20살 청년에게 1년은 인생의 5%로 줄어듭니다. 40살이 되면 2.5%, 80살이 되면 1.25%. 같은 365일인데 체감 길이는 계속 짧아지는 겁니다. 영국 베스 대학교의 수학 교수 크리스티안 예이츠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론이 나왔어요. 5살부터 10살까지의 5년과 40살부터 80살까지의 40년이 체감상 거의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살에서 10살까지 겪는 5년간의 경험과 40살에서 80살까지 겪는 40년간의 경험이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학교에 간 날, 처음 시험을 본 날, 처음 짝꿍과 싸운 날, 처음 상장을 받은 날,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40살 이후를 돌아보세요. 물론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해가 바뀌어도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출퇴근 길을 걷고, 비슷한 저녁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 저장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돌아보면 벌써 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걸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사진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 사진첩은 두껍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장면이 찍혔으니까요. 첫 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졸업, 운동회, 가족 여행,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사진첩이 점점 얇아집니다. 처음에는 결혼, 아이 출산, 승진 같은 큰 사건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찍을 만한 장면이 줄어듭니다. 10장 찍을 것을 3장 찍고 3장 찍을 것을 1장도 안 찍게 되죠. 나중에 이 사진첩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앞부분은 넘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아진 뒷부분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체감 시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율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리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1초에 수십 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화면이 부드럽고 적을수록 화면이 뚝뚝 끊겨 보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젊은 뇌는 프레임 수가 높은 고성능 카메라와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장면을 기록할 수 있어요. 반면 나이 든 뇌는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된 장면의 수가 적죠.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듀크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에드리안 베안 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베안 교수는 인간의 신경망, 그러니까 뇌 속에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그 물망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의 신경망은 싱싱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촘촘하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초당 수십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듭니다. 배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구형 컴퓨터에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뇌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들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인지한 이미지가 바뀔 때 시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아,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뇌는 1시간 동안 수많은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으니 꽤 긴 시간이 지났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의 뇌는 같은 1시간 동안 훨씬 적은 수의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몇 개 안 바뀌었으니 시간이 얼마 안 지났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바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풍경이 쉬지 않고 바뀝니다. 들판, 마을, 강, 산, 터널, 다시 들판. 이렇게 풍경이 계속 바뀌면 아, 꽤 오래 달렸구나 하고 느끼겠죠. 이게 젊은 뇌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가 끝없는 사막을 달린다면 어떨까요? 창밖은 항상 똑같은 모래벌판입니다. 1시간을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풍경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방금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목적지야? 하고 놀라게 됩니다. 나이든 뇌가 바로 이 사막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을요. 이걸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구나. 뇌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번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지금까지 도파민 감소, 비율의 함정, 뇌의 프레임수 감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시간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 강력한 도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반복의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평일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거나 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모레도요.
다음 주도요.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미주리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바로 이 반복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경험이 몇 개의 큰 덩어리로 뭉친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하루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새 카페를 발견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처음 보는 영화를 보고 늦은 밤 산책을 하고 하루가 여러 개의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하루가 출퇴근, 일, 식사, 수면 이렇게 서너 개의 큰 덩어리로 단순해집니다. 마치 무지개가 흰색 한 가지 빛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요. 색이 줄어드니까 하루가 짧아 보이고 하루가 짧으니까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보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간이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내용은 대부분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쇼폼 영상, 뉴스피드, 누군가의 사진, 빠르게 훑고 넘기고를 반복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이 자극들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1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겨도 뒤돌아보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반면에 시골길을 자전거로 천천히 달리면 나무 한 그루, 돌담 하나, 들꽃 한 송이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고속도로에 태워놓고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인 셈이에요. 경향신문에 실린 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독서나 산책 같은 활동도 뇌에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의 자극이 너무 강해서 그런 잔잔한 활동으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고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은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뇌는 하나에 집중할 때 깊이 있는 기록을 남기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밥맛도 모르고 텔레비전 내용도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과 자극, 멀티태스킹이 합쳐지면 시간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녁이고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봄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겨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어서. 둘째, 도파민이 감소해서. 셋째, 전체 인생 대비 비율이 작아져서. 넷째, 뇌의 이미지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다섯째, 반복적인 일상이 기억을 지워서. 이 5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시간은 나이 들수록 물살이 빨라지는 강물처럼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어떻게 하면 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하나씩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셨다면 오늘은 한 블록만 돌아가 보세요. 늘 같은 메뉴를 시키셨다면 오늘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골라보세요. 같은 공원만 산책하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처음 가보는 동네를 걸어보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새로운 경험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까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체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죠. 새로운 경험이 도파민을 자극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생체 시계가 조금 빨라지고
뇌가 그 시간을 더 촘촘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볼코우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뇌도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꼭 큰 모험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또는 산책을 나갈 때 오늘 처음 보는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저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이 길에 이런 꽃이 피어 있었나? 저 구름 모양이 참 재미있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기만 해도 뇌는 새로운 이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창밖의 사막만 보이던 풍경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일기를 쓰시면 더 좋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것 딱 한 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퇴근길에 석양이 참 예뻤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한 줄이 그날 하루를 뇌 속에 고정시켜줍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나중에 그 시간을 또렷하게 되살려주잖아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하늘, 오늘 만난 사람. 사진 한 장으로 남겨두면 그것이 기억에 닻이 되어줍니다. 닻이 없으면 기억은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지만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달에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지난달이 그냥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지만 기록이 있으면 30개의 각기 다른 하루로 살아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까 멀티태스킹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그 반대가 바로 이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들면 뇌는 그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같은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흘려보낸 30분과 따끈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 30분은 기억에 남는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대식 뇌과학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순간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뇌의 프레임 수 이야기를 했죠. 집중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프레임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텔레비전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의 새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 10분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요.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수면과 시간 감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주의력이 무너지고, 주의력이 무너지면 하루가 뿌옇게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자면 뇌가 재충전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주의력이 높아지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뇌가 더 많은 이미지를 기록한다는 뜻이고, 이미지를 많이 기록하면 그날 하루는 더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필요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밝은 화면을 피하시고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낮 시간의 시간 감각도 달라집니다. 5째, 사람을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풍성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요. 어떤 학자는 인간이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발달한 사회성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웃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볼 일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 단둘이 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뇌에 들어오는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더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시장에서 상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소한 대화 하나가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을 되찾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만들기. 둘째, 하루를 기록하기.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넷째, 잠을 충분히 자기. 다섯째, 사람을 만나기. 거창한 게 아니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뇌는 세상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지만 우리의 뇌는 시간이 갈수록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가 됩니다. 도파민은 10년마다 줄어들고 생체 시계는 느려지고 전체 인생 대비 한 해의 비율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거기에 반복적인 일상과 스마트폰이라는 시간 도둑까지 합세하면 우리의 한 해는 마치 짧은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의 속도는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의 밀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한 시간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손에 잡히는 진주 알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문득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여태 수백 번 지나다닌 길인데 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어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 평소와 다른 길이 됩니다. 퇴근할 때 아파트 사이로 지는 석양을 봅니다. 매일 지는 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아름답습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 몇 초가 오늘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줍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것도 봤어. 웃으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 처음에는 별것 없을 줄 알았던 하루가 의외로 풍성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1년을 돌아봤을 때 올해도 그냥 지나갔구나. 대신에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의 빛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네가 비율의 함정을 이야기했죠. 50살의 1년은 인생의 2%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라도 그 2%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색이 바랜 사진첩의 뒤쪽 페이지라도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선명한 사진을 다시 붙여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인데요. 이 신의 외모가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길고 풍성한데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마주 보고 있을 때 머리채를 잡아야 하지 지나치고 나서 뒤에서 잡으려 하면 미끄러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하루가 바로 카이로스의 머리채입니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더 이상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 않기를, 오늘부터 한 줌의 시간이라도 손안에 고이 담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평생 기억력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길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창 모임이든 동네 모임이든 어떤 자리에 가면 유독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꼭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분명히 조건은 더 좋은데 점점 모임에 안 불리는 분도 계십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게 되고 카톡이 와도 답장을 미루게 되는 그런 분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모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표정입니다. 얼굴이 곧 명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젊었을 때는 화장을 하든 옷을 잘 입든 외모로 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50살이 넘어가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늘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미간에 세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눈가에 잔잔한 웃음 주름이 있어요. 같은 주름인데 어떤 주름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주름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80% 이상이 편안한 표정의 사진을 골랐다고 해요.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을 고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안한 표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걸 30일만 해보세요. 뇌가 속기 시작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뇌에서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표정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표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그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나는 당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임에 들어갈 때 표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굳은 표정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표정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말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면 이런 분 꼭 한 분은 계시죠? 앉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 내 아들이 어디 다닌다. 내 손주가 뭘 했다.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처음에는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만날 때마다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슬슬 그 자리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진짜로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이미 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느끼고, 그런데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준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또 가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잘 듣는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반응을 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남의 뒷담화입니다. 모임에서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마디 해줍니다.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요. 이런 태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 가서 나쁘게 말하지 않겠구나. 이 신뢰가 바로 모임에서 오래 사랑받는 비결인 겁니다. 여기까지 표정과 말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모임에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내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 솔직히 비교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으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로, 자녀로, 집으로 평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는데 그때도 비교가 끝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연금을 얼마 받는데, 저 집은 자식이 효도한다던데, 저 사람은 매일 골프 치러 다닌다면서. 이런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시작되면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들어줘도 어딘가에서 불만이 새어나와요. 눈빛에서, 한숨에서, 말투에서.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데 늘 만족스러워 보이는 분. 대단한 경력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일상을 정말 즐기는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올해 65인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꽃 사진을 찍으세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보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그거 찍어서 뭐하게? 그런데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예뻐서.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이게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교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거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쁘고, 남이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모임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져요. 이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 안 해도 되겠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임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나누면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요.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눈빛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보태지요. 그래,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도 요즘에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돌려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이러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지요. 비교를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이걸 석 달만 해보세요.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작은 친절의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라는 말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그게 복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도 복리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아주 사소한 친절을 꾸준히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임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든지, 늦게 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려준다든지, 누군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음료를 리필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에이, 그런 건 누구나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이런 사소한 배려를 매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모임에 올해 70이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모임에 안 나오시면 다들 걱정을 해요. 오늘 어르신 왜 안 오셨지?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이분은 20년 넘게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계절 과일을 한 봉지씩 사오시는 거예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귤, 겨울에는 곶감,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다 같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돌리세요. 과일 한 봉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돈으로 치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20년간 한결같이 하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은 늘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의 복리 효과입니다. 작은 친절이 시간이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신뢰와 호감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모임에서 가끔씩 큰 돈을 쓰는 분이 계세요. 오늘 내가 다 쏜다 하면서 한 번에 크게 쓰시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는 다들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끔이고 평소에는 별다른 배려가 없다면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가끔 큰 돈 쓰는 사람이지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친절도 운동과 같아요. 한 번에 10시간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관계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모임에 가실 때 작은 간식 하나 챙겨가기, 먼저 도착해서 자리 잡아놓기, 모임 후에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단체 카톡에 한마디 남기기,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요.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5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서도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는 꼭 나오시는데 모임이 없는 날에는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늘 할 이야기가 있고 늘 새로운 게 있고 늘 생기가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입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산에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요리를 하거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나는 심심한데 너라도 만나줘가 아니라 나는 혼자도 괜찮은데 너를 만나면 더 좋으니까 나가는 거야.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선택입니다. 의존에서 나온 만남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선택에서 나온 만남은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요.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예요. 나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풍기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같이 뭐 하자고 하고 처음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연락이네,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외로움을 채우는 사람은 달라요.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텃밭을 가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임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소재가 풍부합니다. 나 요즘 수채화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재밌더라. 텃밭에서 상추가 올라오는데 보는 맛이 기가 막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아, 나도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고 싶으시다면 역설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잘 채우시라는 거예요. 나를 채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잖아요. 내 컵을 먼저 채워야 넘치는 것으로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이 듦을 무기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솔직히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몸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은 따라가기 어렵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유독 빛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나이 듦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분들은 나이가 든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경험은 시간이 주는 거잖아요. 60, 70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이 경험을 잘난 척 하는 데 쓰지 않아요. 대신 후배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도움을 줍니다. 나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았어.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을 원할 때 건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아는 것 자체가 나이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카카오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에 적응해 오신 겁니다. 모임에서 빛나는 어르신들은 이 적응의 자세를 잃지 않으세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일단 해봅니다. 요즘 챗 GPT라는 게 있다면서?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서요. 못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해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모임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70 넘은 분이 저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 듦이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 이 무릎은 나이를 안 먹고 싶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요. 웃기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유머가 되는 겁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같은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겁게만 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임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후자겠지요. 자,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편안한 표정. 만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둘째, 말의 온도.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셋째, 비교를 내려놓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 기준으로 사는 것. 넷째, 작은 친절의 복리. 대단한 것 한 번보다 사소한 배려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내가 먼저 충만해야 다른 사람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나이 들물 무기로 바꾸는 것.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아침에 거울 보고 미소 짓기. 30초면 됩니다. 둘째, 다음 모임에서 내 이야기 전에 상대방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셋째, 오늘 밤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이 3가지를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말투가,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낄 거예요. 이 사람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하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베푸는 것. 그게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모임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시면 모임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데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괜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반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는 드셨는데 주변에서 슬슬 자리를 피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명절에 그분 옆자리는 늘 비어있고 그런 경우 말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재미있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게 돈이 많다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서 갈리더라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한테 혹은 며느리한테 아니면 사위한테 정말 좋은 뜻으로 한마디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했던 적 말입니다. 분명히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더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입을 열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언과 잔소리,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내용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내용은 거의 같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 챙겨라, 돈 아껴 써라, 아이 교육 신경 써라.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고맙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그 차이는 딱 세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물어볼 때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아플 때 가는 거지, 멀쩡한데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때가 아니면 그건 참견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고민을 꺼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면 같은 말이라도 금처럼 빛나는 겁니다. 둘째, 방향입니다. 잔소리는 대부분 과거를 향합니다. 그때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식이죠.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지적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왜 엎질렀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존경받는 어른들의 말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음번에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방향의 앞을 향하니까 듣는 사람도 힘이 나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한 뒤의 태도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말을 하고 나서 놓아줍니다. 내가 이야기는 했으니 결정은 네가 해라. 이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에 잔소리가 잔소리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통제를 당한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강요가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경험도 많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존경받는 어른들을 관찰해보면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시간이 더 긴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이신데 동네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앞에 가면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절대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바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분 앞에서는 마음이 놓인다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 라고 하면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고민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어른 주변에는 아무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족이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말의 무게를 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적게 말하되
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어른이 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늙어 보이시는 분. 전에는 넥타이 매고 당당하게 출근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 겁니다. 입는 옷도 신경을 안 쓰시고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약속도 안 잡으시고 가족들이 어디 좀 다녀오시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집이 좋다. 이러시면서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시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팀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은퇴하는 순간 그 호칭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정체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때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냥 주저앉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계가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손주한테 보내시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65세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하나 그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또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촬영을 도와주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알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전화하면 나 오늘 바빠서 나중에 할게 이러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 입장에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걱정이 되니까가 아닙니다. 궁금하니까요. 우리 엄마 요즘 뭐 하시지? 우리 아버지 또 뭘 배우고 계시지?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삶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해서 너 뭐하니? 밥은 먹었니?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하게 되고 손주를 봐주러 가서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선의로 시작한 관심이 결국 부담으로 변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채우는 것입니다. 취미가 없으시면 지금 당장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서예도 좋고 등산도 좋고 요리도 좋고 악기도 좋습니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건강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제때 밥 먹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묵묵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이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건데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한 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가꾸는 것이
결국 좋은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배움을 놓지 않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말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사고력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삶이 재밌어집니다. 일흔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 분, 여든의 영어 회화를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존경합니다. 대단하시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나이 앞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가 더 잘 나시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기다렸는데 요즘은 짜증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면 예전에는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마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사소한 것을 깜빡하면 예전에는 웃어 넘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넘길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한 박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존경받는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른이 갈립니다. 생물학적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고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자기 감정의 패턴을 알고 계십니다. 아, 내가 피곤하면 예민해지는구나. 아, 내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구나. 아, 내가 외로우면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감정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6을 세보십시오. 1, 2, 3, 4, 5, 6. 이 6을 세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흥분이 살짝 가라앉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몇 초의 시간이지만 이 몇 초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2세이신데 예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성격이 그대로여서 가족들이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분이 무심코 한마디 하면 바로 목소리가 커지시고 손주가 때를 쓰면 참지를 못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화내면 나 무서워. 이 한마디에 이분이 멈추셨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꽂히신 거죠. 그날 이후로 이분은 화가 날 때마다 입을 닫고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답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이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요즘은 부처님 같으시다. 여러분, 부처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를 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는 것과 차분하게 내가 이런 점에서 속상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후자는 상대방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차분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내 의견이 더 잘 전달됩니다. 또 하나, 존경받는 어른들은 사과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사과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녀한테, 아랫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한테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둘 중에 어떤 부모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른 앞에서 자녀들은 자기도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교육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풀되 각을 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를 해주고 나서 꼭 티를 내는 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혹은 내가 아니었으면 너 어쩔 뻔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좀 불편해지기도 하죠. 진짜 베풀 줄 아는 어른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베풀고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베품이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겁니다.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도 나중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더 고마워하고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나눔의 기쁨을 아시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경계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이것은 베품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극단적인 희생은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결혼 자금도 대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손주 양육비도 보태주시고 정작 본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도 자녀 걱정에 계속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감사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내가 보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결국 양쪽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런 경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 그 이상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다. 이것이 이분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도움을 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양해해다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자녀가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손주를 돌봐주시는 것도 매일 하시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존경받는 조부모는 일주일에 이틀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가진 베풀면 역설적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자녀한테 선을 그으라는 것이 차가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시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옆 사람 것을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주변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 앞에서 유연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은 도통 모르겠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아닙니다. 따라가려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최신 앱을 다 깔아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열려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면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런 거 내가 알아서 뭐 하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접점이 사라지니까요. 세대 차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벽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오히려 다리가 됩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어르신은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배우셨습니다. 손주가 매일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한테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답니다. 손주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신나서 가르쳐 줬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게임을 잘 하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공통의 화제가 생겼다는 것, 손주가 할아버지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손주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랑 같이 게임도 해. 세대 차이를 넘는 비결은 결국 호기심입니다. 상대방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내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 손주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쌍방향 존경의 시작입니다. 변화에 유연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대한 유연함도 포함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직업관, 성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세계를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대신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그게 무슨 인생이냐라고 하시면 소통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그래, 요즘은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하시면 자녀의 눈에 그 어른은 정말 멋진 어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의 힘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다른 기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한 어른들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단정 짓는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하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전자는 대화를 끝내버리지만 후자는 대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려있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존경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떠난 뒤에도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그 사람은 큰 집에 살았지. 그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 물론 이런 것들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남을까요? 아마 진짜로 가슴에 남는 이야기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늘 마음이 편했어.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따뜻했지. 그 사람이 해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보십시오.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은 지위도 재산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느냐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재산을 떠올리시죠. 물론 경제적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 세대를 넘어서도 힘을 가지는 유산은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셨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머니를 알고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셨다. 누구는 어려울 때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고 하고, 누구는 아이를 잠깐 봐주셨다고 하고, 누구는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다고 하고,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수십 명의 가슴에 그 할머니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감정의 씨앗입니다. 따뜻한 씨앗을 심으면 따뜻한 기억이 남고, 차가운 씨앗을 심으면 차가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자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오늘 점심에 이웃에게 보낸 미소, 오늘 저녁에 자녀한테 한 격려의 말, 이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입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냅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형의 것을 물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이런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가까이에 있는 어른의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의 존재 자체가 그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태도는 대물림됩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적게 말하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둘째,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취미든 건강이든 배움이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채우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알아채고 품격 있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베풀되 각을 세우지 않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너그러움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변화 앞에서 유연한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섯째, 떠난 뒤에도 기억되는 사람. 매일 작은 따뜻함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좋은 감정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보시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내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냥 끄덕이며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주제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존경받는 어른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에는 그 태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